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나의 앱 개발 경험기라는 주제로 인사를 드리게 된 권문범이라고 하고요. 작년 레스위프트 2023에서는 좀 복잡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가벼운 듯 하면서도 레퍼런스로 듣고 가기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솔직히 참여자들 그리고 전날에 약간 이제 스태프분들, 스피커분들하고도 회식도 했는데 보시면은 다들 쟁쟁하시고 또 iOS 개발이나 이런 기술에 대해 조예도 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미 좋은 세션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에 그래서 저는 뭔가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신의 역량과 커리어를 좀 더 확장하고 싶고 내가 iOS 개발은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뭐를 더 관심을 가지고 뭐를 더 봐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고민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거를 봤다라는 걸 그냥 레퍼런스처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해결해야 할 주제 그리고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iOS 앱 개발도 물론 중요하고 그 외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 사례들을 기준으로 그 관점들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발자란 무엇인가? 어떤 제가 생각하는 제 관점에서 개발자는 무엇인가? 저는 개발자는 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디까지 시도해 보았는지 요게 이슈가 돼요. 왜냐면은 어디까지 시도해 봤는지에 따라서 가능으로 바꾸기 직전의 문턱에서 불가능으로 단정 지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일하면서 마주치는 일들 중에 불가능한 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뭔가 진짜 없던 새로운 물질적 세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세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불가능한 미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는데 먼저 이거를 코드 내적으로 개발 내적인 이슈랑 이제 코드 외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왔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부적인 문제들을 본다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지속 가능한 코드를 만들었는가, 코드 외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했는가, 뭐 시공간 복잡도를 고려해서 기대 이상의 성능을 이끌어냈는가, 예외적 상황에 대한 앱 크래시를 예방했는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코드 내적인 문제들이죠. 모두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쉽게 간과할 만한 요소들을 먼저 고르자면은 지속 가능한 코드를 만들었는가, 그다음에 시공간 복잡도를 고려해서 기대 이상의 성능을 이끌어냈는가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코드를 만들었는가를 보자면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좋은 코드는 그닥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히 통계를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대한민국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회사들의 군속 연수를 먼저 보면 네이버가 6년 11개월, 그다음에 뭐 카카오가 5년 2개월, 보통 한 5, 6년 정도인데요. 개발자로서 이제 이직이 수월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잘 팔리는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보통 이제 10년 내외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차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쌓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한 10년 전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은 저희는 일생에 최소 못해도 2개 이상의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내가 만든 코드를 누군가는 이 코드를 보고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제 코드량이 적고 책임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좋은 코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협업하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개발은 20%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가 80%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서비스의 개발보다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유지되느냐, 그게 실제로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죠. 통용적으로 저는 의미가 통하는 코드를 짜야지 이 유지 보수 과정에서 그리고 협업을 함에 있어서 좋은 코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기술들과 새로운 기술들의 사용 이유, 얘를 왜 쓰는지, 그리고 예시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다른 개발자분들이 보았을 때 바로 내가 어떻게 짰구나라는 의미가 통할 수 있도록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래 문장 예시를 봐도 이제 띄어쓰기만 다르게 해도 가독성에 벌써 이슈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어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띄어쓰기만 다르게 했어도 저희는 읽는 데 있어서 벌써 허들이 생겨요. 물론 이게 모국어이신 분들은 금방 읽히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짤 때도 어떤 구조를 계획할 때 협업이 가능하고 쉬운 코드를 만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시공간 복잡도를 고려했는지도 중요한데 저희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적을 때는 뭐 2중, 3중 반복문을 써도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근데 이제 반복문 안에서 호출하는 함수에서도 반복문을 또 돌릴 수가 있죠. 그래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면 그럼 이제 특정 화면에 진입하거나 뭔가를 버튼을 눌렀을 때 갑자기 화면이 얼거나 엄청 느려지겠죠. 우리는 설계 시에 이를 고려해서 중첩된 반복문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피호출이 많은 함수,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메인 레벨이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쓰는 함수들 있잖아요. 그런 함수들은 어느 뭐 서비스 레이어에서 불리던 어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불리던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끝단에서 자주 호출이 되는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런 함수들을 설계할 때는 중첩된 반복문이나 내지는 이런 시간 복잡도를 고려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 복잡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이 아니더라도 또 애초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함수들이 있어요. 아마 iOS 앱 개발하다 보면은 아시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냥 지금 당장 여기서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뭐 저희가 타임스탬프로 시간을 표시하기 받아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읽기 좋은 스트링으로 변환을 하는 함수들 있죠. 뭐 데이터 포맷터로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바꾼다든지. 근데 그게 다른 함수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하나 단건으로 처리할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리스트 뷰 같은 데서 한 번에 쫙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생각보다 병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느려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 외적으로 개발하는 거 외적으로 문제들은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사용성 측면에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했는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이제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생각외로 개발자분들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한 것은 생각보다 거의 없고 단지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시간과 예산의 문제죠. 네. 그래서 개발자는 각 구역 방식이나 어떤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일정에 대한 피드백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필수 기능은 뭐 OMD 걸리고요. 그다음에 요구하시는 모든 기능을 하는데 한 8MD 정도 걸려요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획자나 어떤 사업 쪽에서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 뭐 진짜 모든 기능을 다 넣어야 된다. 어떻게든 8MD를 확보를 하시던가 아니면 진짜 너무 급하다. 우린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 높은 필수 기능만 OMD로 해서 배포를 하자던가.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권을 그분들한테 넘겨드리는 게 최대한 솔직하게 산정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뭐 큰 실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기획자분들은 생각보다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한다는 말을 하는 개발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 보니까
구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구현이 돼서 출시되는 앱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앱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기획자분들이 보통 벤치마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시된 앱들을 보고서 구현된 기능을 보다 보니까 더 잘 만들 수도 있는데라는 것에 대해서는 케어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죠.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좀 더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고 피드백을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UI, UX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개발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가능을 만들기 위해서 코드 내적으로 또 코드 외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좀 더 퀄리티를 높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크게 문제의 종류를 저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개발 과정에서 개발 과정 이전, 그다음에 개발 중일 때, 이후일 때. 로 좀 정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요것들을 좀 레퍼런스 삼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을 가지게 될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개발 이전에는 앱이나 시스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전에 API나 UI,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I, UX에 대해서 공부를 좀 미리 해야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개발에 사용되는 여러 기술들과 프로토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CS,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좀 더 가까운 건데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PI라든지 오스 등의 기술 표준을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거의 웬만하면은 거의 필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안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게 됐을 때 수준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예시로 저희가 뭐 땡땡땡으로 로그인, 뭐 구글로 로그인, 뭐 사인이드 애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네이버로 로그인, 뭐 라인으로 로그인 이런 것들 할 때 직접 설계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미 구현되어 있는 SDK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를 좀 미리 익혀둘 필요가 있고 익혀둔다면은 기술 구현도 쉽고 그다음에 앞으로 설계할 때 보안이나 연동 같은 측면에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얘가 왜 여기서 세션을 받아오고 토큰을 받아오고 리프레시 토큰이 왜 따로 있고 액세스 토큰이 따로 있는지 등에 대해서 미리 프로토콜이나 기술을 좀 연구를 하셔서 적용을 하면은 그만큼 더 경험과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예. 그 다음은 이제 개발 중간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코드를 개발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무결성이 보장이 되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솔리드라고 불리는 뭐 원칙이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디자인 패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이제 각 아키텍처들 제가 예시로 뭐 MVC, MVVM, 립스, 뭐 TCA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외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예측하고 통제하면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네이버 앱이나 클로버 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인 앱 같은데 지금 아마 라인 앱에서 기능이 빠졌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UI랑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화면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 뭐 개발 이전 단계 아까 말씀드린 걸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위한 코어 애니메이션과 로띠 등의 기술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중간에 뭐 설계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태 전이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상태 전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정확한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디자인 패턴이나 아키텍처를 녹여놓으면 좋죠.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의 상태가 있는데 음성 인식하는 디텍팅, 대답하는 answering, 그다음에 대답이 완료된 다음 idle, 그다음에 키보드를 입력하는 키보드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더 많은데 이 상태들을 전부 추출을 해내고 그다음에 이 추출해낸 상태들을
각 클래스로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태들을 인캡슐레이션해서 클래스로 생성을 한다면 이제 각 상태 사이의 간섭을 없애고 예측 가능한 코드로 QA를 손쉽게 통과할 수가 있게 돼요. 막 얘가 버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이번엔 여기가 있지? 뭐 이런 사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거를 적용한 사례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에서 요거를 적용하지 않아서 2주간 QA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iOS는 요거를 적용해서 QA를 실제로 이틀 만에 끝냈어요. 버그 하나도 없이. 예, 그리고 버그가 하나도 없이 이틀 만에 끝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기획자들이 막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QA를 벌써 통과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여기 높이를 낮춰주시고요, 높여주시고 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이 스테이트 패턴으로 해가지고 각 상태별로 화면을 다 쪼개놨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 없이 다 수치 조절을 상수로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네이버 데뷰 2020에 찾아보시면은 클로바 보이스 어시스턴트에 관련된 세션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어떻게 적용했는지 코드는 여기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는 이제 요즘에 핫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선언형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I 같은 어떤 공유 자원, 실제로 아토믹하게 처리할 수 있는 로직들을 이어붙여서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퍼스트나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에서 적절한 답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콤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RX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에서 좀 더 철학을 유연하고 적합하게 녹여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년 레스위프트 2023에서 다뤘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뭐 애플의 문서로 가서 뭐 콤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을 보거나 내지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RX 사이트에 가면은 거기에 설명이 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따라가 보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을 이해하고 이걸 응용해서 본인의 것으로 녹여내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 이전, 그다음에 중간에 녹여놓을 수 있는 것들 코딩할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하는 경험이나 이런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과 유지 보수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오픈 API와 CI를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요. 스위프트라는 언어 외로 기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저는 습득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각 도구를 연동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요. 이를 연동해서 개발 위의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다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도 제고가 되겠죠. 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연봉이 계속 오르잖아요. 어느 순간 올르다 보면은 회사에서 얘가 연봉만큼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인 이상의 몫을 하려면은 여러분의 어떤 아웃풋이 좀 깎아놓고 조직 전체의 아웃풋을 올려놓으면은 그 조직 전체의 아웃풋을 올린 게 여러분들의 성과 크레딧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1인 이상의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술들을 익혀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저희가 모바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봤죠. 모바일 관련된 거, 모바일에서의 어떤 뭐 이전에 알아야 되는 기술 프로토콜이라든지 API들, 그다음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이고 유지 보수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어떤 크레딧을 쌓았는지, 그 이후에 업무 자동화를 어떻게 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높였는지, 이제 이거에 진짜 외적으로 모바일 개발 아예 외적으로 관련이 없는 쪽으로 좀 날아가 볼게요. 모바일 개발 외적으로 날아가 보면은 뭐 요 정도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모바일 외적으로 날아갈 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요 연차 때 이제 모바일 개발자라는 입장에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거에서 더 넘어가서 모바일 서비스 측면에서 이해하려면은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서버 개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기술이나 API를 벤치마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요거는 온전히 서버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모바일 개발자들이 모바일 이외의 기술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까 마지막 얘기하는 CI/CD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네이버 클로바에 있었을 때 이제 코비드 기간 동안에 원격 근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구현했던 챗옵스예요. 이제 회사의 보안 정책으로 인해서 CI 이용에 제약이 있어서 슬랙을 기반으로 알림과 각 명령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네이버 데뷔 2021년도에서 확인을 가능하고요. 구조는 요렇게 모양이 되고, 보통 이제 CI/CD 쪽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랑 쉘 스크립트 작성이 익숙하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고요. 추가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iOS 앱 개발할 때는 패스트트레인으로 보통 이제 업무 자동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루비를 알아두면은 좀 좋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아마 회장 주변에 그 패스트트레인의 코어 컨트리뷰터 분이 계시거든요. 잘 찾아봐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쿠팡 내에서 해커톤으로 했던 이제 리뷰 축약 기능을 개발한 사례인데요. 이 기능을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하죠. 어쨌든 리뷰를 축약을 하는 API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개발도 간단히 해보다 보니까 도커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도커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클라우드 클러스터 내에서 가상화된 인스턴스를 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유기적인 인스턴스로 스케일업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서버 배포 및 운영 시에 이제 컨테이너 단위로 분산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그걸 유연하게 운영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서버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CNCF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지원하는 서버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해 보면서 익히면은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서버의 개발이 한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먼저 적어봤는데요. 간단한 서버를 만들 줄 안다면은 모바일 서버 전체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다음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코틀린에서 개념을 가져온 사례인데, 저희가 리절트를 얼만큼 잘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선언적이고 각 케이스인 석세스와 페일러에 따라서 유기적인 케이스 핸들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게 스위프트 5부터 지원이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다른 함수형 언어에서는 일찍이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리절트가 없었을 때는 코틀린 언어에 있는 리절트를 미리 보고서 스위프트에서 자체 구현해서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아마 스위프트에 없을 텐데, 코틀린의 폴드라는 함수로 석세스와 페일러의 함수를 직접 바인딩해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 폴드라는 함수를 지금은 또 스위프트에서 구현해서 써요, 따로 제가. 이처럼 다른 언어의 개념을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면은 스위프트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스위프트에 없는 기능을 추가해서 보다 여러분들이 유연한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 예상 시간을 살짝 넘겼는데요. 이거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ML, 블록체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물리적 신호들을 다루면서 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완성도 높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든다면은 비가청 주파수를 이용해서 별도의 매장 검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마이크는 저희가 들을 수 없는 비가청 주파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주파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매장에 들어가면 어느 매장이라는 거를 바로 인식을 해요. 저희가 입력할 필요 없이, 뭐 GPS나 이런 거 상관없이. 약간 이런 식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영역 외나 아니면 또 다른 기술 영역에서 도움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 같은 거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클로바 앱에서 개봉 중인 영화를 물어보면 영화의 포스터와 함께 각 영화의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지금 영상에서 돌아오고 있죠. 근데 보통은 이거를 그냥 포스터를 그냥 셋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컨텐트 모드가 아마 디폴트로 어스펙트 핏으로 잡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잘려 있는 사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레터박스가 들어가거나 하게 되는데, 센터면은 잘리겠죠. 어스펙트 핏이면은 레터박스가 나오겠죠. 근데 ML을 사용해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배우의 이미지가 잘리지 않게 보여준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좀 더 서비스나 어떤 기술의 퀄리티를 높이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걸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할 때 썼던 거는 코어 이미지에서 CI 디텍터라고 해서 애플의 API를 사용했지만은 그 외적으로 제가 또 다른 회사의 내부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미지 어노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이미지를 태깅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ML을 학습시킴으로써 모델을 추출을 해서 뭐 OOZ 디텍션 같은 모델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iOS에서 대표적으로 코어 ML, 크리에이터 ML 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사용을 해보시고 텐서플로우 라이트 또한 iOS에서 동작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우로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돌리는데 좀 많이 손이 많이 갔어요. 이런 다양한 기술로 모바일 앱 개발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 자체 완성도를 좀 더 높이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적 역량을 또 높이는 기회로 삼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